됐어. 이거 내 거는 촬영을 보면 되게 좋아요. 이게 촬영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게 마이크까지 쓰기 때문에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보자. 이게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가장 또 그 기말고사 때 강하게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루이스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선 거기에 공명 구조라고 하는 게 49페이지 처음 나오죠. 네. 학교 이제 공명 구조. 요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공명 구조는 이겁니다. 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 녀석은 실존하는 실존하는 구조와 옥텟 룰 사이의 오류를 보완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바로 이제 O3 오존 분자거든요. 자, 오존 분자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오존 분자의 루이스 구조. 자,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는 건 뭘 맞추어 그리라는 얘기예요. 옥텟을 맞추어 그리라는 얘기죠. 오존도 옥텟을 잘 맞추어 그릴 수 있거든요. 저 종이요?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자, 잘 그리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짜잔 그 다음에 비공호전열상까지 표현하면 아마 저런 구조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도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그냥 억지로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그리다 보니 여기는 단일 결합이고 여기는 이중 결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긴 단일 결합이네. 그럼 단일 결합이니까 결합력이 조금 약하니까 좀 길려나? 그리고 이쪽은 이중 결합이니까 결합력이 조금 더 세서 조금 짧으려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 놈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기하 구조를 수리적으로 파악을 하면 놀라웠게도 산소 3개 사이에 이 양쪽의 결합은 완벽하게 동등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오존은 산소 원자 3개로 되어 있는 거 맞고 중심 원자, 말단 원자가 있는데 각각의 화학 결합이 완벽하게 동등해요. 동등하다는 얘기는 결합력, 결합 길이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루이스 구조적 예측과 상당히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때 결론적으로 옥텟룰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완벽하지 않은 옥텟룰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정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수정하죠? 수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완벽하게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내버려 두고 거기서 틀린 부분만 살짝 바꾸는 것.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떤 방법을 사람들은 더 많이 쓰겠어요? 두 번째 걸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건 이건 천재만 가능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천재는 별로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능력의 한계나 시간이나 에너지의 문제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고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만 살짝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이론이 공명 이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분자 안에서 전자들이 공명 구조가 실제로 나타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공명 현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루이스 구조의 옥텐 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이론이 공명 구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명 구조의 도입, 공명 현상의 도입. 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8 짜잔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아까의 그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봤어요. 자,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형식전화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시죠? 형식전화. 자, 그럼 형식전화 부여하면 요거 형식전화 얼마? 얘 많이 낮죠. 얘 형식전화 얼마? 얘는 1 플러스. 우리 얘는 형식전화가 빵.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저기서 파란색으로 그린 결합이 있고 빨간색으로 그린 결합이 있는데 내가 뭘 구분하기 위해 그린 거냐면 파란색은 시그마 결합. 그리고 당연히 빨간색은 무슨 결합 얘기하는 거겠어요? 파이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지금 색깔 구별을 해 놓았어요. 그럼 이제 공명 현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도입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존재합니까? 인력이 존재하죠. 인력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음전하가 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동한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왜 알 수 없죠?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 알 수 없죠?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는 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전혀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공명 구조는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이론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원리죠. 불확정성의 원리는 완벽한 이론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불확정성의 원리로는 이 전자가 이리 간다. 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명 이론은 뭐냐면 물리적 근거가 없는 이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종의 거짓말 같은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거짓말을 너무 체계적으로 하면 그게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죠. 그게 공명 구조야. 그러니까 실제로 분자 안에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느냐? 노바리 노우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걸로 설명을 하면 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지 공명 현상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를 언급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따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바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전자가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산소와 이 산소의 파이 결합 있죠.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건 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렇죠. 중심 원자의 옥텟을 위해서예요. 자,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주변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이 상태로 8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8개인데
두 개를 더 받으면 10개가 되니까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럼 받은 만큼 내어놓아야 다시 옥텟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 파이 결합 전자가 반대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올라온 전자는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전하를 이루던 전자쌍은 산소와 산소 사이에 새로운 파이 결합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색깔을 보시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상당히 뭐냐면은 동영상처럼 이 상상을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도 다시 형식 전하가 여기 마이너스 주고 여기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인력 때문에 전자가 제공이 되고 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파이 결합 전자가 원래대로 회수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앞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도 진행된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명 현상에서 이제 어떤 말을 만들어 붙이느냐 이런 말을 만들어 붙입니다. 바로 회전 대칭 조작으로 겹쳐지는 구조끼리는 어떻게 되느냐? 존재 확률과 에너지 상태가 동등해집니다. 라고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자들이 공리처럼 가정합니다. 물론 자연과학에 공리가 있는 건 아닌데 수학의 공리처럼 이렇다라고 자연과학자들은 가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색깔을 써서 표현했잖아요. 하지만 원자 안의 전자는 실제로 색깔이 있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색깔을 다 빼버리고 그냥 얘를 그대로 딱 들어가지고 휙 돌리면 양쪽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겹쳐지죠. 그럴 경우 존재 확률이 같다. 에너지적으로 동등한 상태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두 가지가 그려졌는데 존재 확률이 같으면 각각 몇 %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씩 있어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50%를 뭐 할 거냐? 50% 존재하는 것을 산술 평균합니다. 무슨 평균이요? 산술 평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실제 구조를 자,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있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파이 결합이 양쪽에 분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결합이 평균적으로 한 번은 단일 결합인데 그게 존재 확률이 50%고 또 한 번은 이중 결합인데 그게 또 존재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확률을 곱하고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결합이 나오죠? 단일 결합 절반, 이중 결합 절반이라고 하면 이때 이 결합이 1.5중 결합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기서도 동등하게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만들면 루이스 구조와 실제 구조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입한 이론을 뭐라고 부른다? 공명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 공명 이론에서 그럼 이제 자 봅시다. 그럼 이 결합은 실제로 실험적으로 조사를 하면 이 결합은 단일 결합보다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단일 결합보다 강합니다. 이중 결합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중 결합보다 약합니다. 진짜로 실험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거짓말도 하다 보니 이 거짓말에서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로 쌓아놓은 이론을 공명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명 이론을 공명 구조를 그릴 때 하나 이제 유념할 점이 있는데 이겁니다.
공명 구조를 옳게 그렸을 때 나타나는 일은 이거예요.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은 절대 안 변합니다. 시그마 결합은 공명 구조 그리기에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공명 구조를 합치고 그렸는데 시그마 결합이 변했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런데 뭐가 변한다? 파이 결합이 변합니다. 그런 거 볼까요? 자, 파란 게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죠.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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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파이 결합만 위치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 공명 구조는 이제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됩니다. 1번 원자의 전하. 자, 여기서 전하는 사실 플러스 전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짜잔 이런 식의 홀전자. 홀전자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레디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명 구조 그릴 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홀전자가 사실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1번 원자의 전하가 2번과 3번의 파이 결합을 통해서 반드시 3번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공명구조에서 나타나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공명구조 속에서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1번이네, 2번이네, 3번이네 이렇게 번호를 붙일 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순차적으로 붙입니까? 아무렇게나 1, 2, 3, 4 이거 어떻게 붙입니까? 당연히 순차적으로 붙인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1번이면 얘가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번에 지금 무슨 전하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그리고 2번하고 3번에 무슨 결합이 있어요? 파이 결합이 있죠. 그러면 놀랍게도 공명구조가 그려지면 1번의 전하가 무조건 3번으로 갑니다. 이게 공명구조에서 나타나는 무조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파이 결합은 1, 2번으로 옮겨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거꾸로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얘를 1번이라고 하면 2, 3번에 대해서 1번에서 3번으로 다시 음전하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전문용어로 만들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를 나타내는 전문용어가 없어서 이거를 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내가 그냥 이름 붙였어요. 이건 뭐냐면 나만 얘기를 하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다음 원리라고 그냥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이 무슨 말이냐? 공명구조가 나타나죠?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레디컬이 나타나면 이 녀석은 무조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 원자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음전하가 바로 옆에로 이동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야. 따져볼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공명구조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거 거의 매년 학교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49페이지에 보시면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찾았습니까?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자, 그 나이트러스 옥사이드에 대한 문제,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그 준달책 연습 문제예요. 준달책 연습 문제여서 38기 때부터 계속 이거 연습 문제 내고 있거든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살펴볼게요. 자, 이제 칠판 지우고 쓰는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시작! 지우자. 자, 우리 지우자.
단순 문제. 그래서 자, 영어로는 nitrous oxide has three possible Lewis structure. 그래서 뭐 나이트로스 옥사이드가 N2O가 다음과 같은 루이스 구조가 나타난다며요. 그래서 given the following bond length, 그래서 이제 길이가 쭉 나와 있는데 rationalize가 뭐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rationalize,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합리화하다라는 동사예요. rationalize가 합리화해라. the observation, the 관찰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그럼 어떤 걸 관찰했느냐? 더 NN 본드 랭스, 질소 사이 결합 길이가 112 피코미터래. 그리고 더 NO 본드 랭스는 119 피코미터래. 119 피코미터. 그리고 나서 assign formal charge. formal charge가 우리말로 형식 전화죠. assign이 이제 부여하다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형식 전화를 따지고 to the resonance structure for N2O, can you eliminate any of the resonance structure on the basis of formal charge? Is that consistent with observation?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것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를 골라보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보자. 자, 사실 이 녀석은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하냐면요. 케이스 1 어떤 루이스 구조가 가능하냐면 얘는 이런 게 하나가 가능해요. 원래 이제 그 중달책에 보면 이거부터 나와 있거든요. 이거부터. 자, 저래도 옥텐 만족해요, 안 해요? 자, 저래도 옥텐 만족하죠.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루이스 구조예요. 다만 실존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가능한 루이스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구조하고 이 구조를 비교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라가 사실은 첫 번째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도 또한 뭐가 그려질 수 있냐면 공명 구조가 그려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공명 구조가 그려져요. 자, 그럼 이따 저 상태에서 공명 구조는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삼중결합의 단일결합. 요렇게도 공명구조가 그려지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각 원자에 뭐를 또 부여할 수 있죠? 형식전화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러면 각 원자에 형식전화가 부여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말단에 이 질소 형식전화 얼마?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심의 산소는 2 플러스죠. 자, 여기서 이 산소의 형식전화는 중성이고 말단에 있는 게 2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산소는 형식전화가 2 플러스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 안 됩니다. 요런 거 안 됩니다. 요런 거 안 됩니다. 자,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안정한 루이스 구조. 자, 안정한 루이스 구조에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안정한 루이스 구조에서 형식 전하의 크기는 어디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야 합니다. 자, 얘는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경험적으로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형식전화의 크기가 뭐에 가까운 것? 0에 가까운 것. 아시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크기가 2를 넘어서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플러스도 문제지만 여기는 2 마이너스도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뭐 엄청나게 강염기 조건이면 질소가 2 마이너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강경미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한 상황이라는 얘기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서만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상황에서는 2 플러스가 불가능합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1에서는 형식자나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중심 원자가 산소가라고 했을 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중심 원자가 질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케이스 2는 이겁니다. 는 질소가 중심 원자. 질소가 중심 원자. 그러면 질소가 중심 원자인 경우에 루이스 구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경우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가 질소인 건 맞는데 3중결합, 단일결합, 2중결합, 2중결합, 단일결합, 3중결합 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지금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뭘 부여할까요? 형식전화 부여해보죠. 자, 그러면 중심에 있는 질소는 형식전화가 다 동일하게 플러스입니다. 말단에 있는 산소는 형식전화가 마이너스. 그런데 얘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형식전화가 1 플러스가 되네요. 그리고 이때 질소는 형식전화가 2 마이너스, 여기서 질소는 형식전화가 1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때 우리는 또 뭐? 질소 2 마이너스니까 얘는 가능성이 높다 낮다?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뭐냐면은 결합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면 문제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뭐 별 결합끼리들이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한번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보면 질소 3중 결합 길이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110 피코미터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결합 길이는 뭐라고 돼 있냐면 147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질소 2중 결합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20이라고 돼 있고 질소 산소 2중 결합은 115라고 돼 있네요. 많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그래. 이게 너무 내가 재미없는 얘기 때문에 한다 보다. 미안해. 그래. 네. 어제 잠은 잘 잤어요? 무슨 축구를 하는데요? 맞아? 프리미어리그? 그렇구나. 어디 응원하는데? 응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부자해서. 친구들 부자해서. 딱히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거. 아니, 좋아하면 밤새서 보는 건데 그냥 좋아하지 않는데. 혹시 얘가 보자 그랬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 자, 그래서 여기 결합 길이가 문제에다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실제 실험 데이터가 어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질소, 뭐 어쨌거나 질소, 산소가 이렇게 어쨌거나 선형적으로 결합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 결합 길이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 실제 랭스는 질소 산소가 112. 그 다음에 NO가 119. 그 다음에 NN은 112. 라고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10, 147, 120, 115, 112, 119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질소와 질소 사이의 결합이 112라는 것은 110보다는 길고 120보다는 작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질소, 산소 사이의 결합 길이가 실제 119라고 하는 건
저기에 있는 115보다는 길고 147보다는 작은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배제하고 얘는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낮으니까 배제하고 결국 이 둘이의 평균적인 것이 실제 구조와 비슷할 거라고 본다면 110과 120 근처 사이 어딘가에서 실제 결합 길이가 147과 115의 사이 어딘가에서 실제 결합 길이가 나타나지 않겠나를 논술해 보라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그 중달책 연수 문제인데 이걸 거의 뭐 4, 5년째 계속 이 교재에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선생님 교재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지를 내가 못 찾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기 계속 이 문제 나와. 요거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거기 VSEPR 이론 나오죠. 찾았습니까? VSEPR 이론 찾았어요? 그 VSEPR 이론에서 왜 입체수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죠? 기본적인 내용은 알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입체수 2면 선형, 뭐 3이면 삼각평면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몇 가지 구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자, 51페이지 찾았어요? 51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찾았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연습 문제로 내가 언급하고 싶은 거 거기에 있는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A.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VSEPR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그 다음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연습 문제. 자, 얘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보아하니 이거 이번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아이고. 배터리가 괜찮나? 자, 그리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자, 우선 이거에 대한 VSEPR을 적용하기 전에 루이스 구조 먼저 그려야 하겠죠. 그죠?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슬쩍 그려봤고 학교에서 수업도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쟤는 옥텟 만족해요? 옥텟 넘어서요? 옥텟 넘어서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묘하게 옥텟을 만족하는 게 그리기가 쉬울까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게 그리기가 쉬울까요? 오히려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그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옥텟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굴레잖아요. 그 굴레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건 오히려 그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옥텟 초과 할 경우는 다음 순서를 따르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옥텟 초과할 경우 다음 순서를 따라보자. 자, 첫 번째 1. 중심 원소의 최외각 전자 모두를 표시합니다. 중심 원자의 최외각 전자를 모두 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심 원자는 니기인가요? P하고 F 중에 누가 될까요? 인이 되겠죠. 인. 이때 중심 원자를 고르는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뭐라고 들어본 적 있죠?
중심 원자 이런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이런 게 보통 중심 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뭐가 있죠? 바로 보통 전기 음성도가 더 작은 것. 자, 물론 어디까지나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H2O에서 중심 원자 누구예요? 산소잖아요. 산소는 전기 음성도 커요, 작아요? 산소는 전기 음성도 크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건 아닌데 보통 저래요. 왜일까요? 왜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뺏겨요. 자, 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냐면,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 가이드라인은 증명될까요? 증명 못할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할까요? 못하죠. 보통이니까요.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증명되는 게 아니고 화학 전체에서 이제 관습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이유는 자, 리, 배, 비, 시, 노, 프, 네. 맞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두 개 있죠? 이거 세 개 있죠? 네 개 있고, 얘는 5개고, 6개고, 7개고, 얘는 뭐 사실 결합 안 하고 뭐. 그럼 이때 여기서 리튬이나 베릴륨 같은 경우는 사실 공유결합해요, 공유결합보다는 뭐가 더 어울려요? 얘네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뭐 리튬도 베릴륨 같은 경우도 살짝 뭐 공유결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쪽은 거의 그 이온 결합이 가능하다고요. 이온 결합이 조금 더 흔하다고. 그러면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는 공유결합은 요 원저리에 있는 거지, 그지? 요 원저리. 자, 그러면 붕소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돼? 3개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탄소 옥텐 만족하려면 결합선 몇 개 나가요? 4개죠? 질소 옥텐 만족하려면 결합선 3개, 산소 2개, 플러린 하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루이스 구조상 중심 원자가 되려면 중심 원자는 아무래도 결합선 개수가 많을수록 중심이 유리해요? 적을수록 유리해요?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 많은 게 어디냐고요? 그 많은 게 바로 요 원저리란 얘기예요. 요 원저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약간 확장하면 뭐 산소 이쪽까지. 그러니까 주로 14족하고 15족. 얘들이 결합선이 충분히 많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 전체 주기율표에서 누구? 전기음성도 경향성. 전기음성도 경향성과 맞물려서 이게 사실 맞물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전기음성도는 또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산소나 플로린처럼 전기음성도 굉장히 큰 애는 중심원소로 약간 불리한 거예요. 무슨 전자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하학적 확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가 너무 크지 않은 애들이 결합선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중심원소로 유리한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가 중심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00%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전기음성도 자 플로린하고 인중에 누가 더 작아요? 뭐 플로린이 1등이니까 뭐 반대쪽에 지금 쓰고 얘는 몇 쪽? 15쪽이니까 최외각 전자 몇 개? 5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자, 됐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할로젠. 할로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할로젠. 자, 할로젠은 저는 중심
원자에 항상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킨다. 자, 뭔 말이냐? 인 이렇게 그리고 최고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플러린을 그려. 자, 플러린은 10주적 원소니까 최고각 전자가 몇 개? 7개겠지. 7개. 이걸 어떻게 연결하라고? 단일 결합. 그럼 왜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라는 걸까?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뭐가 만족되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약간 일반화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할로젠은 중심 원소에다가 어떻게? 짝대기 하나로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냥 짝대기로. 짝대기. 그래서 이 생각만 하면 옥텟을 초과해. 그럼 중심 원자 정하고 중심 원자 홀전자에다가 할로젠은 단일 결합으로 쭉쭉쭉 연결하면 끝.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가 되는 거지. 됐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입체 구조를 이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입체 구조의 파악. 이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VSEPR이겠죠. 그래서 이제 VSEPR을 이용해가지고 제 구조를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을 중심으로 시그마 결합이 몇 개 있어요? 인을 중심으로 시그마 결합이 5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입체수가 얼마다? 입체수가 5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체수가 5일 경우 VSEPR을 적용하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논리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자, 중심에 인을 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방향.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 각각의 5방향이 말단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겠구나 라고 표기해 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요 구조에 말단의 플러린을 이런 식으로 보조선으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지.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생겨먹은 입체 구조를 뭐라고 해?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는 삼각 쌍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인데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삼각쌍뿔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줄임말로 TBP라고 줄였어. TBP. 자, 그럼 저봐. 줄임말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연구가 별로 안 됐다는 얘기가 연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연구를 아주 많이 했어. 얘는 다른 VSEPR과는 다른 아주 희한한 특징을 갖거든.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 그것도 중요하고. 우선 이제 눈으로 딱 봤을 때. 바로 봐. 얘는 결합각이 2가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그 유명한 자, VSEPR로다가 이 결합각이 어때요? 뭐예요? 그 유명한 109.5도잖아요. 그런데 이 결합각이 여기만 다른 데는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얘는 결합각이 다 동일해요. 그러면 뭐 얘만 그런가? 예를 들면 나중에 SF6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더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리면 얘가 정팔면체가 되거든요. 그럼 더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몇 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복잡해 보여도 결합하기도 동일하다고요. 아주 이상적인 구조에서. 근데 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에서도 결합각이 두 종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도 몇 도? 여기가 90도라 한다면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2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BP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일 이상적 구조에서도 결합 각이 두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과는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가져서 여러모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결합 길이도 두 종류가 나타나요. 결합 길이도 두 종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PF5 같은 경우는 요쪽 결합 길이가 157 피코미터 정도 나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는 뭐 직업적으로 외우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 결합 길이는 157 피코미터고요. 여기에 있는 요 결합 길이는 154 피코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도도 두 종류고 길이도 두 종류고 이 말은 요 구조 안에 인과 플러린 결합 자체가 두 종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어떻게 나누어 부르느냐 이렇게 나누어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인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영어 표현으로는 엑시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엑시얼 우리말 번역은 축. 혹시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뭐 X축, Y축 이런 말 쓰잖아요. 축을 영어로? 엑시스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X축, 뭐 엑시스, Y 엑시스 이렇게 쓰는 건데 엑시스의 형용사형이 엑시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축 중에서 G축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 인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뻗어 있는 결합을 엑시얼 방향, 우리말 번역은 축 방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관습적으로다가 AX라는 아래 첨자를 써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에 대해 여기는 어떤 말을 쓰냐면 이쿼토리얼 방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쿼토리얼 우리말 번역은 적도 방향이라고 번역합니다. 웬 난데없는 적도? 적도? 자, 뭐냐면 적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적도를 영어로. 적도 알고 지구에 이렇게 적도 있고 뭐 남회기선, 북회기선 이고 그 적도 그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위에 더운 나라들 쫙 있는 나라, 그 바닷가 있고 남태평양 그 근처. 그래서 그 적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쿠에이터. 이게 적도죠? 그 적도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쿠에이터 형용사형이 이쿼토리얼인데 그래서 왜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가 너무 적도에 있어요 라는 나라 이름이 있어요. 에콰도르예요. 네, 에콰도르가 적도의 스페인어 표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너무 적도에 있어요 하는 게 에콰도르예요. 그래서 에콰도르 가면 적도놀이 알아요? 적도놀이? 적도놀이 몰라요? 에콰도르가 적도에 딱 지나가는 나라거든. 그럼 적도 표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기하지만 그 나라에는 그냥 끄여져 있는 선이라고. 그래서 관광객들 가서 어떻게 적도에 딱 올라가지고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이게 적도놀이에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SNS에 보면 그 적도놀이라고 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마찬가지로 국경놀이도 알죠? 국경놀이. 뭐 볼리비아,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국경놀이.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쪽이 국경이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한 국경이잖아요. 애매한 국경이라 우리나라의 국경놀이가 거의 불가능한데 다른 나라 가면 유럽도 막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유럽도 뭐 이렇게 뭐 프랑스, 스위스 뭐 이렇게 그래서 관광객들 가면 그 국경놀이처럼 그 적도놀이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때 그게 에쿠아도르, 이쿠에이터인데 여기에 있는 이 적도가 이걸 지축이라고 했을 때 일종의 XY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적도 방향인데 그게 이제 지축에 대한 XY 평면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관습적으로 EQ, EQ, EQ 이렇게 써주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각쌍분에서는 두 종류 결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PF 엑시얼, 또 하나가 PF 이코토리얼인데 뭐 색깔 바꿔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이 엑시얼 결합이 자 실험 데이터를 보니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기네. 자 실험 데이터를 보니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짧네. 그렇다면 짧을수록 강한 결합이란 얘기예요, 약한 결합이란 얘기예요? 강한 결합인가 보네. 길을수록 약한 결합이란 얘기야, 강한 결합이란 얘기야? 약한가 보네 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아주 이상적인 구조에서도 TBP는 두 종류가 존재하고 이코토리얼이 약간 짧고 강하며 엑시얼이 조금 더 길고 약한 결합인가 보다 라고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말을 만들면 이제 기존의 다른 결합 이론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설명을 통해서 이건 왜 약하고 이건 긴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주 고전적인 가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과 두 번째가 혼성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조금 쉬었다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의 선생님이 이걸 다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뒤에 보니까 혼성이론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해가지고 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갖다 세워. 네. 좋아. 오.